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가 속속 결정되면서 그야말로 대선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탈당자 대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기했는데요. 네, 대선을 위한 대통합 전략이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이 대단히 큽니다. 오늘 이 문제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자로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대사면 발언을 했습니다. 범여권, 진보 진영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발언,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분씩 이야기 들으면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윤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의 첫 번째 과제는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제4기 민주정부를 재창출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제4기 민주정부를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대통합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부 결속도 하면서 외연 확장도 해서 이번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예. 지금 대통합을 선대위 발족식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기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고 예. 또 이겨야 된다는 절실한 당부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박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선거를 이제 코앞으로 앞두고서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한 표가 다 절실하게 필요하고. 예.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이제 자기 쪽에 이제 지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굳이 이제 칸을 나눠 가지고 구별하지 말고 우리 모두 힘을 합해가지고 예. 이제 더 큰 적을 물리치자 이제 이런 취지에서 당연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좀 그 토를 좀 달자면요, 더불어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안에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와가지고는 당연히 이제 통합이 필요하죠. 아쉬우니까. 예.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집권당으로서, 집권 세력으로서, 특히 지난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서 그 당내에서 나오는 소수 의견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것을 처리해야지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걸 묵살하거나 그 배척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만약에 했다면은 지금 뭐 물리적으로 어떤 그 복당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복당을 시킨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크게 시너지 효과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건은 어떤 가치, 어떤 정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그 마음을 모으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지 이런 이제 어떤 구체적인 몇몇 인사들의 복당 이걸로 판가름이 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최영재 대표님은 네. 지금 민주당 당적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예, 네.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지금 네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이번 발언 좀 또 특별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금을 대전환의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후 위기라든지 또는 구조적인 저성장이라든지 주기적인 팬데믹이라든지 뭐 여러 위기를 보고 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또 국민 대통합이 필요하다. 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기회로 성장할 수 있는 공정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인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가까운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세력을 모아내는 것. 그래서 모아서 대선에서 승리하고
또 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아까 그 위기를 극복해서 기회를 만들어가자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단순히 대선 승리뿐만 아니라 어떤 전환의 시기에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이라 할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발언의 의미를 지금까지 좀 살펴봤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3개월 뒤에 대선 3개월 뒤에 펼쳐질 지방선거에 이제 이게 조금 그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사면에 유리한 사람도 있고 불리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필연적으로 또 찬성하는 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조금 신중한 분 이런 분들로 이렇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복당이나 대사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찬반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복당, 대사면 여기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총론적으로 보면 당의 입장에서는 내부 결속도 필요하고 예. 또 외연 확장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축을 다 실현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당이니만큼 이거는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예. 제도나 절차에 의해서 진행돼야 될 영역이기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대통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당의 정체성 뭐 이런 부분이 유지돼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동안에 당의 정체성이나 가치를 위해서 충실하게 일해왔던 기존의 당원들의 역차별 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소시켜야 될 것 그렇죠. 같고 예. 또 대통합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확장적 시너지 효과. 그래서 이게 우리 당의 역할이나 또는 당의 가치를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잘 수렴하면서 또 그걸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런 구체적이고 또 실용적인 고민과 논의가 중앙당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당규 개정 작업이 뒷받침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최 대표님. 네. 저는 뭐 당적이 없습니다만 이제 민주당의 그 실무 작업을 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만나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는 뭐 그 반대하거나 이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 그래도 이번에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사면을 할 것인지 이런 뭐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의 유불리도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어떤 흐름에는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건 약간 좀 다른 생각인데 그동안 당원들의 역차별을 당한다 이런 부분 당원들은 사실은 당에서 당원들에게 해준 게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당원들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고 다만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 선출직에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개미의 발자국 소리도 코끼리의 발자국 소리도 들을 정도로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민한 정도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 이럴 때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시하지만 이번에는 그 대선 승리가 매우 중요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여튼 이 가을에 추수할 때 부직갱이도 필요하듯이 한 표 한 표 모으는 정성이 필요해서 지금은 그런 전술이기 때문에 모아내는데 대세에는 별 지장이 없을 거다. 그러나 또 실무적으로는 당원 당규도 있고 또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최고위원회도 결정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감점 요인을 크게 두느냐 적게 두느냐 뭐 이런 문제도 아주 사소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탈당이라든지 해당 행위의 제과에 따라서 당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충분히 뭐 어떤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검토에 따라서 하게 되면 어떤 대선 승리라는 큰 대의에는 대의를 벗어나서 어떤 발언을 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교수님 뭐 네, 제가 좀 뭐 몇 마디만 덧붙이자면요. 그 방금 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인데요. 예. 그것도 이제 그 호남 지방 얘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이 간판을 걸고 나왔을 때 그것이 크게 유리할 수 있는 지역은 호남 지역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네. 예, 경상도에서는 오히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그 유리할 수 있고요. 민주당 성향이더라도 민주당 당적을 버리고 뭐 여러 차례 사례가 있죠. 수도권에서는 반드시 민주당 당적이 유리한가 이것은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복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있다면 이제 당내에서 출마를 준비하는데 과거에 민주당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유로든지 당적이 바깥으로 나갔는데 이분들이 들어오면 이제 당내에서 경쟁자가 될까 봐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겠죠.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분들은 그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대선 국면이 지금 당장 더 큰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조금 단 두어 마디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이게 사면이라는 용어를 지금 써놓은 모양인데요. 예. 사면은 범죄자에 대한 얘기고요. 이건 예. 아니 탈당이 범죄는 아닌 것이죠. 굉장히 예. 감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 예. 이런 용어는 이제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의 사례를 잠깐만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정당의 그 당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와 관련되는 일입니다. 선거에서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하느냐 아니면 당의 대표, 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느냐. 그런데 당의 대표로 당적을 달고 출마하는 경우에도 가령 이번에 이제 엊그저께 미국 뉴욕 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네. 뉴욕 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선호 투표제를 해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뭐 5명, 공화당 쪽 후보가 뭐 5명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같이 경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를 한 명을 찍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한 명 뽑는 시장 한 명 뽑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당내 경선에서 졌다고 해서 무슨 당내 경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에서 졌다고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뭐 탈당을 해서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 정당 당적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이제 초창기부터 이 얘기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짧게 하겠습니다만은 초창기부터 이 정당의 이 자유로운 설립이 안 되고 정당이라는 게 자생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들이 모여가지고 결집되어야만 하는 것인데 예. 이게 처음부터 그 방식으로 안 되고 위에서 규제하는 방식으로 돼서 정당이 이게 사실상 허가제였잖아요. 그래서 그 유습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정당의 틀을 안에다가 사람들을 가두려고 하는 이 제도적인 장치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사실 별로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탈당이냐, 출당이냐, 제명이나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당에서 제명하는 게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해요. 예.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한국적인 이제 특수한 상황이다. 제도적으로도 저 개인적인 희망은 이런 선거법 분야에서 좀 큰 눈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뭐 정당이 좀 더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대사면에 대한 그러니까 탈당자에 대한 좀 부정적인 낙인 찍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의원님 어떻게 뭐 들으셨습니까? 정당제도 말씀하셨는데 뭐 미국은 사실 느슨한 정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코커스 조직이어서 이걸 일반적으로 정당이라고 부르기는 좀 학문적으로는 좀 어폐가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그걸 예. 제도적으로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에 따라서 이제 뭐 어쨌든 탈당하신 분들 여러 가지 곡절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또 당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는 탈당 예를 들어 선거와 관련해서 예. 페어 플레이를 하다가 탈당하면
그거는 또 다른 입장에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과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낙인을 찍을 정도냐 여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예. 그러나 그런 과거의 여러 가지 탈당으로 인해서 나타난 부정적인 내용들 이런 걸 다 털고 다 이해하고 받아주자 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대사면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뭐 범죄자 취급했다 이런 표현은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러나 과거에 공고가 있지만 그 부분들을 좀 제거하고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좋은 취지로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 그렇군요.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에 탈당자에 대한 벌점 조항, 페널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전히 탈당자에 대한 어떤 그 이렇게 장벽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의원님 이제 굉장히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어떤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일방적일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면이 용서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 용서가 주체죠. 저쪽이 객체고. 근데 누가 더 아쉬운가를 이제 결국 선거판에서는 누가 더 아쉬운가 얘기거든요. 예.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당에서 그 사람을 영입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페널티 얘기도 지금 탈당을 했든 뭐 출당을 했든 제명을 당한 사람들이든 아니면 다른 당을 만들어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이든지 이 사람들이 이 민주당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얻을 게 있는 메리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들이 얼마나 아쉬우냐에 따라서 페널티를 받고라도 들어오겠다. 예.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예. 내가 뭐가 아쉽다고 페널티까지 한다는데 거기를 들어가 이럴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들을 괘씸하고 저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하다가 나간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제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자. 이 수준에서 생각해가지고는 저쪽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지가 헤아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최 대표님 좀 덧붙이시겠습니까? 벌점 조항이 여전히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론적인 측면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현실적인 현상은 오히려 나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현실은 그렇고요. 예. 그런데 나가 있으니까 들어오니까 그냥 뭐 이렇게 강압적인 자들 들어와라 이런 것보다는 좀 명분을 주겠다 이런 현상으로 현실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호남은 민주당이 현재 민주당의 임명직이라 선출직이 민주당 임명직이다 이렇게 비판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의 이름이면 당선이 되는.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오히려 정당 공천보다는 현직이 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으로 보면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 이런 차원에서 강구한 어떤 기득권이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충청권이나 수도권은 지금 저는 조사를 해보니 깜짝 놀랐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전석이 다 민주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충청권도 민주당이 되게 유리한 형국인데 그러나 표 차이가 별 나지 않고 또 인물 대결에서 상당히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좋은 상품을 내려고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노력을 합니다. 경상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호남에서는 어떤 권력에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가까운 사람을 또는 자기가 어떤 그 도움을 좀 받았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 어떤 은혜를 갚는다는 측면으로 그리고 좀 어떤 이 민주적이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피해를 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고쳐지면 사실은 복당이나 뭐 이런 문제, 탈당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거죠. 이제 저 경험으로는 하여튼 탈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는 저는 그 미안한 마음이고 또 민주당 당적을 가지면서 저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도 미안하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반성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러나 공천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뭐 다 아시다시피 여론조사에서 잘 그 앞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컷오프를 시켰던 그런 당에 대한 그 당의 책임은 아무도 묻지 않고 그 당에서는 또 뭐 어떤 사과나 미안함도 없이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개개인의 사정은 다 곡절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곡절을 다 맞출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어떤 절차나 또 후보의 어떤 후보가 요구를 했고 당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 문제는 뭐 벌점 문제든 다른 감점 문제든 또는 저 대선에서 승리하기 이런 다 방정식을 맞춰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렇게 논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대선 후보가 언급한 이상 어떤 식으로든 현실화가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규모나 범위, 뭐 방식 이런 것들은 미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내 여론도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한 자리에 모여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 같고요. 다만 좀 질문을 이런 식으로 옮겨봤으면 저는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복당이나 뭐 대사면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범위 인사들 가운데는 국민의당 출신, 국민의당 민평당 출신 정치인들도 상당수 지금 대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의문을 좀 품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을 창당한 분은 안철수 대표인데 안철수 대표는 지금 민주당과는 대척점에 서 있거든요. 근데 그쪽 출신들도 복당이 가능하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어느 분부터 좀 말씀을 윤 의원님 먼저 좀 말씀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통합 대의에 이제 맞춰서 모든 걸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통합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통합을 통해서 확장적 시너지 효과를 좀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내부 결속도 좀 제대로 다지고 또 외연 확장을 좀 해서 우리가 당면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제4기 민주정부를 수립해내는 것 이게 중요한 당면 과제입니다.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제도적인 정비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부류의 인사들께서 뭐 복당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고 계시겠지만 또 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큰 대의에 부응하려면 당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유지돼야 되고 또 대통합하는 과정에서 분열과 갈등이 야기돼서는 또 내부 결속을 또 저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중앙당 차원에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검토를 하면서 그런 확장적 시너지 효과, 대통합의 대의적인 방향 뭐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거로 이렇게 봅니다. 예, 교수님 윤 의원님께서는 뭐 당의 정체성까지 훼손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좀 하신 것 같거든요. 예, 그 이제 굉장히 외교적인 화법을 사용하신 거고요. 당연한 거죠. 그 정체성을 훼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정체성이라는 걸 얼마나 선명하고 좁게 잡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어느 정도 느슨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형태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결국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요 지점에서 또 한 번 제가 좀 다른 말씀을 각도를 한번 다른 시각의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은 이 문제가 이제 정당이라는 것을 가령 허가제를 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그냥 신고제라면 당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역당이라는 거, 뭐 김제당, 전주당 이런 걸 사람들이 만들 수도 있고 뭐 어떤 형태든지 이제 소규모 정당들을 만들어서 그 지역 안에서 활동할 수 있고 이들이 선거에서 출마를 하려면 연합정당을 만들고 이 당을 현재 우리 정당법은 기존 정당을 없애야 새 당을 만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당들이 조물아기 같은 당들이 있을 때 이 당들은 당이에요. 근데 그 위에 이 당들을 합한 연합정당을 또 당으로 만들어서 이 연합정당의 간판을 걸고 선거에 임하고 선거가 끝나서
그 당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선거가 끝나면 그 당을 해체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을 취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라틴 아메리카, 뭐 스페인 같은 나라이 이렇게 취해요. 만약에 이런 방식을 우리가 채택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논의가 다들 다 거의 쓸데없는 논의가 된다. 이런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제가 겁니다.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특히 1당, 2당은 국민정당이죠. 이념정당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논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우리 민주당의 전라북도 소속 의원님들만 해도 뭐 학생운동이나 시민운동을 했던 분들 또 우리 윤 의원님처럼 고위 공직을 지내시면서 청렴하게 이렇게 해오신 분들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예. 또 기업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렇게 섞여 있는데 또 우리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도 뭐 포용적 성장이라든지 또는 뭐 보편적 복지라든지 남북 관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평화 통일 이런 부분들이 아주 거의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국민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구분할 수가 되게 없는 거고 다만 현행 법에 어긋난 중대한 범죄자라든지 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했던 거라든지 예. 어떤 광주 정신을 훼손한다라든지 남북 관계를 긴장을 몰고 가려고 하는 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예 이 당 구조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와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출마를 하려도 당원들이 찍어주지 않을 거고 국민들이 찍어주지 않을 거고 또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대전환의 위기에서 그 국민 대통합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전 단계로서 당의 많은 세력을 포용하고 끌어들이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 자꾸 자를 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통합한다. 대사면이다 하는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실무적으로 재단을 하고 또 이제 우리 당에 이제 옛날에는 지구당이지만 지금 지역위원회인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계속 반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분란이 많이 생기고 이걸 처음부터 그냥 포용해버리면 아무 분란이 없는 거예요. 아무 분란이 없는 건데 그런 분란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대선 승리라면 이게 들어오는 사람도 겸허한 자세로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도 포용적인 자세로 이렇게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대통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의원님, 그 지역구 좀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의원님 지역구에서는 뭐 국민의당 예전에 이제 유성엽 의원이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에 가서 또 이렇게 정치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다고 보시는지 그거 조금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측면에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 그러니까 유성엽 전 의원께서 민주당 복당을 신청을 하거나 이럴 때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런 테이블에서 논의하고 있는 어떤 기준이나 원칙 속에서 포용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이제 제도를 어떻게 이제 정비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렇죠. 이제 당규를 어떻게 정비하느냐 문제고 복당은 또 심사를 거치는 것이니까 예. 그 절차에 의해서 대통합하는 취지에 부합하면 예. 뭐 그런 취지에 부합하면 그게 뭐 특별히 하자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예. 지금 현재 페널티 조항, 그러니까 탈당자가 복당하려면 현실적으로 감점을 받고 들어와야 되는 감점 조항이 있죠, 민주당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되고 지금 이 제도가 안착이 되려면 그게 좀 손질이 되어야 될 텐데요. 어떻게 손질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탈당한 경우에는 아마 25점 감점을 받도록 돼 있을 겁니다. 예. 25%. 25%, 예. 25%.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얻은 그러니까 표의 25%.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당 차원에서 있겠죠. 예.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수위로 어떻게 할 건지. 예. 그리고 이건 뭐 꽤 많은 고민들이 뒤따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또 지방선거를 또 준비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만큼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고 이제 대통합 측면에서 어떻게 기할 건지 또 그런 내용들이 자칫 또 내부적인 고민들을 야기할 우려도 있는지 예. 뭐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네. 당규 정비 작업하면서 충분히 중앙당 차원에서 고민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제도가 정비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련의 절차들은 진행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최 대표님. 제가 예. 사실은 이 당헌 당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결정된 거예요. 감점이라든지 뭐 이래서 그래서 이거는 전당대회를 통해서만 고칠 수 있는데 예. 다만 예외 조항이 이미 예외 조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헌 100조에 이제 여러 규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101조에는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후보자와 그 사유를 그 사유가 해명이 되면 명시해서 이제 발표되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헌 당규를 고치지 않고라도 이 예외 조항이 있으면 이 대통합의 정신이 입각한다면 최고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일단 아까 그 사회적 어떤 범죄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또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라면 요 조항에서도 그런 페널티라든지 이런 게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하자면 대통합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다면 겉으로는 통합하고 그렇고 다시 또 논의를 이렇게 한다면 또 복잡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조항을 100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거고. 이 당규나 당헌 당규는 저는 뭐 그렇게 경험이 일천합니다만 어떤 사회적 일반 법규나 법 조항보다는 그것보다는 좀 약간 힘의 관계가 좀 유지되지 않나. 그래서 지도부를 형성하는 분들이 대통합의 중심이라면 또 그렇게 이해되고 예.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당원과 국민의 힘으로 선출된 후보께서 대통합을 통해서 정권 연장도 하고 또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통합하자고 했으니까 그 정신에 맞게 좀 나가는 방향이지 않을까. 그게 또 현재의 힘의 관계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교수님 뭐 벌점 조항이나 이런 거 민주당이 유지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벌점은 뭐 이게 지금 쌍방이 지금 거래하는 관계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복귀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사가 이제 얼마나 강한지. 예.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얼마나 아쉬운가 한 표라도 예. 한 표라도 더 모으자고 하면 이제 예. 더 많이 그 문을 열어야 될 것이고 여전히 뭐 선거가 이제 뭐 좀 만만해 보인다, 뭐 승세를 탈 것 같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좀 더 그 뭐 견제들을 더 많이 하겠죠, 견제 장치들을. 예. 제가 지금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물론 당규에 예외적으로 페널티 없이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물론 뭐 그런 절차를 통해서도 이렇게 문을 열 수도 있을 겁니다. 제도가 그러니까. 다만 이제 예외 조항은 역시 예외적인 상황에서 좋지 않은 것이니까 그걸 일반적인 소위 공당의 경우에는 절차적 또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한데 개별적인 내용을 심사해가지고 문을 여는 것, 요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총론적으로 보편적으로 좀 해서 그런 개별적으로 논의하다 보면 개별적인 내용 가지고 꽤 또 그 자체만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제도 정비를 해서 좀 받는 게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공천 문제도 조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탈당이든 또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창당을 하든 민주당과 어쨌거나 기존에 이제 민주당에 반대해서 나간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민주당 공천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조금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다음에 재판을 받고 있는 전주 의뢰 지역구 이상직 의원의 문제라든지 전 도의장을 했던 송성환 의원 확정 판결, 기타 지방 의원들의 어떤 일탈 비리 행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간판을 달고 항상 이렇게 당선이 돼도 추후에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공천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조금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의원 민주당 교수님, 공천, 정당의 공천하고 이제 그 공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뭐 재판을 받아가지고 유죄 판결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든지 이 문제는 일단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탄핵도 받는 세상인 거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미국의 경우 그 트럼프는 2번이나 탄핵 그 소추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지금 공화당의 차기 주자의 뭐 압도적인 1등이거든요. 지금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재판부가 이 판단하는 문제하고 유권자들이 어떤 사람을 그 지도자로 그 지지하느냐 이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별개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제 민주당 공천제도가 뭐 다 지금 썩 잘 되고 있느냐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요. 뭐 고쳐야 될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부분은 이게 지금 언젠가부터 그 풀뿌리 뭐 민주주의 뭐 공천권을 시민에게 돌려준다 이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시작이 된 이후로 이제 뭐 저쪽 국민의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 정책 결정 아니면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요. 당내 공천. 당내 공천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게 정당하다면 대통령 선거도 여론조사로 뽑아야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당연히 당내 경선에서도 여론조사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원들의 투표를 하든가 아니면 오픈 프라이머리로 비당원들도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지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여론조사의 조작 문제, 뭐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등등 가지고 온갖 분란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거제도를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당내의 경선이라는 절차가 필요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윤 의원님. 저는 우리 민주당의 경우 꽤 공천 과정은 예전과 다르게 개선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4.15 총선의 경우에는 소위 당의 지휘부가 인적으로 개입하거나 뭐 이런 내용이 가능하면 배제될 수 있도록 소위 뭐 시스템 공천을 했다 이렇게 지금 자부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꽤 많은 부분이 체감하는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총론적으로는 시스템 공천이어서 역대 공천 과정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공천이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민주주의적인 내용으로 당원들의 의사를 결집하는 문제하고 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게 좀 다른 영역인데 물론 당의 입장에서 보면 당원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 가급적 맞춰보려고 하고 있는 또 노력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합하다 보니까 내용에 따라서는 전 당원 의견만 묻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반 시민 의견만 물은 경우도 있고 또 반반 물어서 조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당규상으로는 절반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면서 여건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일반 시민 투표가 있고요. 여론조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일반 시민 투표는 그건 바람직한 건데 여론조사가 왜 거기 들어갔냐는 겁니다. 그거는 이런 거죠. 사실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좋습니다만 오픈 프라이머리는 상대 당이 같은 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저 대선 후보에서 좀 역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상대 당이 동의를 안 해줘서 그런 거고. 또 이제 민주당이 시민 여론조사라든지 시민 의견을 듣고 당을 하는 것은
당직을 뽑을 때는 당원으로 합니다. 그러나 공직을 할 때는 이 당의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이 당에 국고가 들어가는데 왜 시민 의견이 무시되느냐. 그래서 이 반반하기도 하고 이렇게 의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우리나라 역사성이 일종의 반영된 거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 사실은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어떤 아까 여론조사에서 문학이라든지 이런 문제 말씀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1년 전에 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느 당보다도 민주당이 비교적 선진적이다. 이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내놔봐라 해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아까 윤 의원님께서도 가급적 힘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끔 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전체 잘된 시스템 공천을 망쳐놓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개선된다면 저는 민주당 현재 공천 시스템은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거의 돼서요. 좀 마무리 말씀을 좀 차례로 듣고 이렇게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교수님부터 조금 오늘 마무리 말씀 좀. 예, 저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일반 유권자들 사이에 이 복당, 탈당, 뭐 제명, 출당 이 문제에 신경을 쓰는 분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논란이 현행 제도에서는 불가피한 건데 대통령 선거라는 큰 일을 앞두고 당연히 세를 결집해야 되고요. 그럼 과거의 감정적인 앙금들 털고 빅텐트 치자.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왜 탈당, 복당 이런 관료적인 요건을 가지고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제도를 조금만 고치면 이 탈당 복당 문제 가지고는 입씨름을 안 해도 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지지하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다수가 되면은 그 사람이 집권하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건데 이런 거 가지고는 문서 서류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따지는 제도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어서 최 대표님 좀. 네. 예. 소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후위기라든지 또 디지털 전환, 또 주기적인 팬데믹, 또 불균형과 구조적 저성장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전환이 필요한데 이 대전환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이번 대선이고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과거로 회귀하느냐 또는 미래로 전진하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공정 성장을 이루면서 국민들 불평등과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계기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이번 선거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 미래 지향적인 이런 생각으로 같이 힘을 모아내고 통합해낸다면 뭐 우리가 지금의 자다보니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데 더욱더 안정되고 또 제도적으로 안착된 선진국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준명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후보자들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그동안에 지켜온 가치들 이걸 제대로 구현하고 앞으로도 예. 그걸 지켜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려면 내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제4기 민주정부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합을 통한 외연 확장 뭐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주 진영에 참여해서 반드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 외연 확장과 더불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꼭 이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결의들이 좀 뒤따랐으면 좋겠다. 내부 결속이 좀 다져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못마땅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잘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소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도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내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소 못마땅한 부분이 있더라도 꼭 선거에 참여해 주셔서 민주 진영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전북 지역 선거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역 정치를 넘어서 도민들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민주당이 그만큼 올바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일 겁니다. 대사면, 대통합 좋은 말이지만 자신들만의 이해관계가 아닌 유권자와 도민들을 중심에 놓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또 여기 나와 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